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하트만 꾸는 GPD 고소입니다. 자, 오늘 2시 웨비나는요, RPA하고 요즘 또 핫한 생성 AI하고 만났을 때 회사에 있는 자동화가 아니라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인텔리전한 자동화를, 그러니까 요새 말하는 또 에이전트 오토메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얘기를 오늘 UiPath의 총판 또 파트너 이렇게 3개 회사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각자 인사하시면서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와이블루 컨설팅의 김승준 이사입니다. 오늘 생성형 AI가 결합된 업무 자동화 구현 최신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아무쪼록 좋은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S CNC 김대경 센터장입니다. 저 또한 오늘 실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생성형 AI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UiPath 국내 공식 총판 KCC 정보통신 최효준 대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UiPath 최신 기술인 에이전트 빌더와 마이스트로 이제 재미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 대리님은 아나운서 필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또박또박하게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네네. 원래 교육을 맡으시니까 교육 쪽 하시죠? 네, 맞습니다. 교육 아주 강사 잘 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뭐 세 분 발표 이제 순서로 들을 거지만 그래도 그 세 분 다 RPA만 하시다가 그동안 네. 이제 생성형 AI가 나온 지도 벌써 한 3년 돼 가잖아요, 지금. 예. 네. 생성형 AI랑 같이 접목이 돼 가지고 이제 하시니까 뭐 프로젝트도 하시고 뭔가 해보시면 어떤 점이 가장 좀 이런 점이 많이 제일 다르네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RPA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자동화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자동화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뭐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대두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인간 대신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충격을 받았고요. 이제는 그 충격을 벗어나서 그러면 그거를 과연 그 고객사들에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요즘 많이 빠져 있고요. 그런 고민 때문에 또 즐거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화가 뭔가 인텔리전트 자동화를 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센터님.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전문성의 민주화라고 기본적으로 전문성이죠. 이제 본인의 창작 의견 어디서 보고 본 거예요? 요새 이제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RPA도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자가 많이 개발하고 이러는데 AI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이거를 도울 수 있는 에이전트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현업 담당자들도 조금 더 자기가 쉽게 개발할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에이전트들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업 담당자들이 어떤 특별한 IT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민주화라는 단어를 붙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성형 AI, 이런 LLM이 도입되면서 가장 이제 즐거웠던 점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RPA 단순 반복하는 업무만 이제 파트너분들한테 교육해드리고 고객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이제 나중 가면 지루해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많은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융합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기술들을 제가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말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 각자 세션 발표하고 한 25분 정도. 네, 예. 그 다음에 시청자 Q&A하고 또 우리 못 나눈 얘기들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사님 들어볼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RPA와 생성형 AI가 결합된 업무 자동화 구현 최신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와이블루 컨설팅의 김승준 이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최근 고객분들을 만나면 챗GPT, 코파일럿, 클로드, 제미나이와 같은 생성형 AI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분들께서는 이미 서비스 구독을 통해서 이러한 생성형 AI에 대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이러한 생성형 AI를 회사 내 공통 업무에 대한 적용은 아쉽게도 많은 분들께서
방향과 규모에 대해서 고민만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섹션에서는 저희가 수행한 RPA와 생성형 AI가 결합된 업무 자동화 구현 및 과거 성공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러한 사례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사님께서 수행한 사례들이죠? 예. 오케이.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수행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두 가지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RPA와 생성형 AI의 결합으로 기업 내 업무 생산성 증대 효과이고요. 메일 기반 업무, PDF 문서 기반 업무, 그동안 룰 베이스의 RPA를 벗어난 영역에서의 RPA와 생성형 AI의 적용 사례이고요. 실제 고객사 업무 현황 및 개발 과정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와이블루 컨설팅의 구현 경험을 통한 효과적인 구현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생성형 AI 도입 시에 비용과 보안 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업무의 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RPA는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기업과 기관에 도입이 돼서 많은 업무적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최근에는 기업 내 기본 솔루션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RPA 변화 방향은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초기 룰 베이스에 기반한 자동화 형태에서 기초적인 AI 기술, 예를 들면 챗봇, 학습 기반의 OCR 솔루션과 연동이 되면서 코그니티브 프로세스 자동화로 발전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생성형 AI와 RPA가 결합이 되면서 인텔리전트 프로세스 자동화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UiPath에서는 에이전트 오토메이션으로 많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AI, 사람, 로봇이 결합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로서 업무 혁신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UiPath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앞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생성형 AI를 지원하는 UiPath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아키텍처와 테크니컬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후 발표자분들께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우선 이해를 돕고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UiPath는 기존의 AI 센터라는 학습 모델에 기반한 AI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었고요. 다큐멘트 언더스탠딩이라는 AI 기반의 OCR 솔루션과 연계된 문서 분석 및 텍스트 추출에 특화된 LLM을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생성형 AI와의 연동을 위한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UiPath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 라이선싱된 GPT, 클로드, 제미나이를 퍼블릭 서비스와 별개로 별도 개별적인 가입 없이 UiPath 클라우드 안에서 통합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UiPath 데이터 센터 안에 이런 LLM 서버들이 있는 거예요? 클로드라든지 예, 오픈AI, 맞습니다. 챗GPT 같은 것들이? 예,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러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고객분들이 가입할 필요 없이 통합해서 UiPath를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그런 기업 데이터가 다시 뭐 재학습된다든지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다음 보안적인 측면은 UiPath에서 다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물론 UiPath의 AI 유닛이라는 라이센스 기반 하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GPT, 클로드, 제미나이를 통합하여 업무 대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은 사용자 입장에서 큰 이점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UiPath만이 유일하게 RPA 벤더 중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형 AI와의 연동 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통합 개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UiPath에서 제공하는 RPA 개발 툴인 스튜디오에서 Gen AI 액티비티 커넥터와 액티비티를 사용하시면 다양한 서드파티에서 제공하는 대용량 언어 모델 LLM을 직접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UiPath 개발 툴의 장점은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워크플로우 기반의 노코드 기반 개발이 되겠는데요.
생성형 AI와 연동 시에도 이러한 기반 하에 Gen AI 액티비티를 통해서 표현식 편집기를 통한 프롬프트 작성 등의 연동 개발이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구현 사례에서도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짧은 기간에 빠른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직접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객사 구현 사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고객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국내 해운선사로서 벌크선이 주력인 해운선사가 되겠습니다. RPA는 2019년도부터 도입을 시작해서 현재 약 190개의 업무 과제를 자동화했고요. AI 기반의 OCR 서비스까지 추가 도입을 해서 일부 인보이스 내 텍스트 자동 추출 및 입력 자동화를 구현한 고객사입니다. 생성형 AI 도입 전에는 고객사 환경은 AI 기반의 OCR 솔루션 운영을 통해서 이미 머신러닝 학습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계셨고요.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챗 GPT 구독을 지원하는 등 전사적인 도입 의지가 아주 강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UiPath AI OCR인 DU 환경의 단계별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RPA와 결합된 단계별 모델 학습을 경험하셨고요. DU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앞서 말씀드린 문서 분석 및 텍스트 추출에 특화된 LLM을 병행해서 사용하신 경험으로 인해서 이후 생성형 AI 연동에 대한 접근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더 용이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특화된 LLM 쓴 겁니까? 머신러닝을 쓴 겁니까? 지금 현재 다큐멘트 언더스탠딩에는 네. 그 머신러닝 학습 모델의 AI 플랫폼과 함께 문서에 특화된 LMM도 네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오케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할 네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UiPath 다큐멘트 언더스탠딩만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잠시 후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성형 AI가 자동화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매체를 통해서 생성형 AI는 사람의 의사결정 부담을 줄여주고 기존에 불가능했던 업무에서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크게 논리적 추리, 의미 기반 데이터 작업, 자연어 처리와 같이 크게 3개의 영역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AI 하면 현업분들께서 원자재 가격 동향 예측, 유가 동향 예측, 운임 동향 예측과 같은 추론 형태의 과제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고객사 내 추론에 기반이 될 데이터가 부족하고요. 추론에 기반한 의사결정 시 책임 주체 및 회사 내부 규정 등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추론 기반의 과제들은 쉽사리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고객사 IT 담당자분들과 추론 관련 자동화는 우선 사업 내용에서 배제를 하고 생성형 AI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빠른 구현이 가능한 업무를 선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의미 기반 데이터 작업 영역에서 분류와 추출 기능이 되겠는데요. 두 가지 기능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자연어 처리 영역에서는 생성형 AI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약과 번역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설명드릴 업무 과제에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설명드릴 업무 자동화 과제를 선정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 초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RPA와 생성형 AI가 결합된 구현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일 기반의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용하여 업무를 혁신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메일 관련 업무는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는 메일 내용 등에 대해서 자동화 추진이 가장 어려웠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 업무는
선사의 용선에 대한 업무로서 세계 각지 브로커로부터 하루 24시간 수시로 수신하는 메일로서 다 외국어로 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메일 본문과 같은 비정형 영역 내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이 필요하는 일부 정형 데이터를 추출해서 데이터화하는 자동화 과제입니다. 이 업무 과제의 성과 및 프로세스 혁신은 메일에 의한 프로세스의 한계성으로 인해 업무 관련 데이터를 중앙화하지 못하고 개인 또는 팀이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벗어나서 중앙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사내 시스템에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화면 내용은 UiPath 개발 툴인 스튜디오에서의 개발 과정이 되겠는데요. 워크플로우 내의 컨텐츠 제너레이션 액티비티에서 생성형 AI를 선택하고 프롬프트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액티비티 화면 내에서 내가 원하는 각각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선택해서 선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이 작성한 화면에서 보이시는 그런 프롬프트를 LMM에게 전달해서 실행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내용은 앞선 단계에서 선택된 생성형 AI에 전달할 프롬프트 작성 화면이 되겠는데요. 개발자가 개발 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편집기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과 산출된 아웃풋 값에 대한 처리를 로봇 프로세스가 이어받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 자동화 과제가 완료되게 됩니다. 이래서 별도의 생성형 AI와의 관련된 개발 과정 없이 RPA와 생성형 AI의 통합 형태로 스튜디오 안에서 일괄적으로 빠른 그리고 쉬운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번 화면은 최종 작업 결과물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한 메일별 추출값을 고객이 원하는 포맷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메일 제목, 메일 본문, 또 프롬프트에서 정의된 아웃풋 형태로 엑셀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아까 저 엑셀 저 스프레드시트로 다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저는 이제 로봇이 아웃풋 값을 가지고 또 개별적으로 후속 작업을 한 내용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외국어로는 메일의 저 내용을 의미를 파악해가지고 예, 저 표를 맞습니다. 만들어주는 거네요. 예, 예. 저 표를 다 중앙 관리하고. 예, 맞습니다. 다음은 그 PDF 문서 기반의 업무 생성형 AI 적용 사례가 되겠는데요. 해운 회사에는 이미 많은 BL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BL을 생성형 AI에 접근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거기서 특정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또 사내 시스템에 입력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BL은 보통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첨부 파일 형태로 날아오게 되는데요. 공통적인 그 데이터 값과 디테일한 개별적인 또 선발행 BL들이 같이 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RPA와 생성형 AI가 해석을 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설명드린 그러한 프레임으로 진행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 과제에서는 그 우측 하단에 보신 바와 같이 사람이 또 확인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값에 대해서 인계치에 미달하는 데이터가 디스플레이가 될 때에는 이렇게 또 담당자한테 호출해서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도 프롬프트가 되겠는데요. 앞서 그 메일 데이터에 대한 그 프롬프트와 좀 화면 구성이 다를 겁니다. 이게 앞서 제가 이제 고유성 PD님께 말씀드렸던 LMM 내부에 다큐멘트 언더스탠딩 내부에 있는 LMM을 활용할 때 쓰는 프롬프트고요. 네. 아무래도 문서에 특화된 그러한 LM이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키값, 밸류값 이런 거를 기입해서 LMM에 전달하는 형태로 구현된다는 점이 좀 다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BL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합을 해서 엑셀 형태로 행과 열로 구성된 2차원적인 구조의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과제가 되겠고요. 다음은 누ll 베이스의 RPA가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생성형 AI 적용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간단한 그 업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 그 사내 직원들에게 복지 형태로 통신비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달 직원들이 통신비 영수증을 스캔을 떠서 뭐 담당 부서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메일에 첨부를 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PDF 파일을 긁으면 이렇게 블로그도 잡히는 그런 형태의 PDF를 이제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받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스캔 문서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재제출하게끔 요청을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LMM에 저런 문서를 접목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OCR과 기존 RPA를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성능의 네. 데이터 추출력을 보였고요. 실제 저 지도 용지에서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지는 않고요. 화면에 저렇게 블록 처리된 몇 개의 데이터만을 가져오는 내용들이고요. 효과적으로 또 LMM에서 추출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값을 추출하게 됐고요. 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로봇이 또 저러한 값을 전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OCR이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의 생성형 AI 적용 성과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 서류의 표지는 그 신용평가 자료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료 서비스로서 그 해외 또는 국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자료를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PDF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보통 양이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 이르는 양이 되겠는데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독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 필요한 내용만 빠르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내용을 LMM으로 전달을 하고 LMM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 요약 기능과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앞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항목으로 축약을 하고 또 저 축약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력을 남기는 그런 이제 업무과제 구현은 자동화 구현을 했고요. 또 이런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고객 그 거래처 업체의 뭐 재무 현황 변동 사항이라든지 선박 변동 사항에 대한 데이터도 또 추가적으로 표 형태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현 사례 소개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구현 경험을 통한 효과적인 구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RPA와 생성형 AI의 결합 업무 확대식 고려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대로 UFS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뭐 렉이라든지 벡터DB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소요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에 대한 투자 없이 그냥 렌탈비 개념의 서비스 요금으로서 고객 여러분들께서 걱정 없이 구현이 가능하고요. 최근 뭐 챗GPT는 뭐가 좋아, 클로드는 뭐가 좋아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앞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또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앙 업무 자동화를 할 경우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UFS에서 제공하는 통합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양한 생성형 AI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또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비용적인 측면도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보안적인 부분은 이미 국내외 보안 거버넌스에 컴플라이언스에 해당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우리 사내의 데이터가 밖으로 유출이 돼서 학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UFS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생성형 AI 서비스는 UFS만의 단독적으로 고립된 테넌트 안에서 서비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밖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생성형 AI와 RPA
역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생각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RPA 역할은 행동하는 팔다리입니다. 그래서 RPA는 생성형 앞뒤 단계에서의 행동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서 생성형 AI의 도입 효과를 더 확대해서 고객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저 해운선사 같은 경우도 기존에 RP를 쓰고 있었던 데잖아요. 예, 맞습니다. 쓰고 있다가 이제 뭔가 인텔리전트 자동화 영역으로 고도화시킨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 해운선사 같은 경우 처음에 예전 RP를 수행했을 때 어떤 프로젝트에 공수하고 고도화시켰을 때 공수하고 예. 어떤 것이 더 뭐 많이 들어갔나요?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와 결합된 그런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사실은 이제 좀 촉박한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 과거 RPA와 순수 룰 베이스의 RPA 프로젝트 할 때보다 오히려 빠른 구현이 가능한 과제도 있었고요. 네네. 또 단계가 길 때는 조금 더 결과값을 확인하고 추론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경우는 약간 오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좀 짧아지는 그런 네.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면 이제 이 AI가 생성 AI가 어떤 의미 파악이라든지 예. 또 필요한 데이터들만 딱 추출하는 거를 했잖아요. 네, 예. 근데 보통 생성 AI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이잖아요. 환각 현상. 예, 예. 환각 현상 같은 건 없었나요? 이건? 지금 제가 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생성형 AI가 접목된 그런 업무 과제는 그 말씀하신 것과 거리가 멉니다. 네. 왜냐하면 학습을 필요치 않는 그러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제 고객과 협의할 때도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은 배제를 했고요. 순수하게 추론이 아니고 추출과 네. 번역, 요약 이런 위주로 일단 우선적인 과제부터 했기 때문에 네. 전혀 이제 그런 문제는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분들께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첫 시작은 너무 광대하게 크게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실패를 빨리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설명드린 과제처럼 쉽게 접근하고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과제부터 구현함으로써 사내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대가 이제 비정형적인 메일 네. 데이터를 굉장히 정형화 시켜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형화된 테이블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다양한 또 이형제 그걸 또 쉽게 활용할 수 예, 있고 맞습니다. 그런 용도가 제일 빨빨 예. 제일 정형화하기 예. 좋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내 공감대 형성과 구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션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에서 에이전틱 오토메이션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KSCNC의 김대영 센터장입니다. 저도 이제 최근 많은 고객분들 만나뵈면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시는데요. 우리 회사는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그리고 또는 비즈니스 AI를 접목하려면 어떤 영역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는데요. 이처럼 AI 도입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KSCNC가 직접 수행한 AI 프로젝트 사례를 바탕으로 그 해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전틱 오토메이션 기반 업무 문서 혁신입니다. 많은 사무 업무들은 실제 문서 처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AI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AI 비서 구축 사례입니다. 월 수천 건 이상 발생하는 고객 문의를 AI와 RPA로 자동화해서 처리한 실제 사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RPA와 젠 AI를 융합한 에이전틱 오토메이션 구축 전략입니다. 단순 기술 적용을 넘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AI를 비즈니스에 도입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에이전틱 오토메이션 기반 문서 업무 혁신입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대부분의 사무 업무는 문서 처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 그런 일상 문서부터 현적 서류, 신용장 같은 비즈니스 문서까지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이러한 문서들을 사람이 직접 수기로 써서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AI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이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서의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까지 생성해주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기초적인 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문서 AI 자동화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OCR이라는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OCR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CR은 이미지에서 문자를 추출해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보시면 직장인분들은 리멤버 앱을 많이 쓰시는데 그 리멤버에서 명함을 촬영하면 정보가 이제 자동으로 저장되는 거,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네이버에서 영수증 리뷰를 많이 하는데 영수증을 찍으면 식당 정보들이 나오는 것도 OCR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대량의 문서건을 처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수천 건 이상 대량 문서가 발생이 되면 지금 사용하는 단순 OCR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AI랑 자동화를 결합한 IDP, 즉 인텔리전트 다큐먼트 프로세싱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단 IDP 기술 자체는 이제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이라고 이제 UiPath에서 이렇게 불리는데요. 형식과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문서라도 AI가 내용을 인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정형 문서뿐만 아니라 비정형 문서까지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다큐먼트 언더스탠딩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는 좀 많은데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는 사례를 보면 뭐 인보이스, 그리고 선화증권, 세일즈 오더 문서 등을 통해서 실제 저희가 문서 AI 자동화를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서들이 많네요. 네, 그렇죠. 이제 실제 이제 거래에 관련된 문서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보신 거와 같이 예를 들어 한국 영수증을 OCR 기술로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면 텍스트가 추출이 되고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이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항목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분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AI가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는 문서들은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뭐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계산서와 같이 항목이 복잡한 문서들도 다큐먼트 언더스탠딩 기술을 통해서 손쉽게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KSCNC에서는 제조부터 금융까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들을 다수 수행해 왔는데요. 이거를 실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U 경력 증명서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설명에 앞서 DU에 대해 설명드리면 AI를 통해 정형, 비정형 문서 처리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DU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 유형의 필드를 정의한 후 해당 부분을 AI가 학습하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류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DU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해당하는 파일들을 업로드하면 해당 위치 키 값을 인식시켜 반복 학습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DU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제는 경력 증명서에 필요한 문서들을 처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경력 증명서를 PDF로 변환 후 DU에 업로드합니다. DU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자 등록증 조회를 진행합니다.
해당 사업자 등록증 조회 결과를 엑셀 파일에 정리하고 해당 데이터를 분류체계에 맞게 작성합니다. 실제 작업 세부 내역들을 살펴보면 여권, 자격증, 경력 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문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연을 통해 AI 기반 DU 기술의 다양한 문서 처리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보시다시피 저희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실제 이제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이라는 이제 기술을 도입을 하면 뭐 비용 절감 이런 요소들도 있지만 실제 저희가 업무 프로세스까지 이제 혁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단순 위치 기반의 이제 문서 인식을 넘어서 문서를 스스로 학습하고 원하는 정보들을 추출하는 프롬프트 기반 문서 처리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제 AI가 답변을 지어내는 할루시네이션 현상 발생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이제 문서에 없는 내용을 이제 AI가 이제 사실처럼 만들어내서 그런 할루시네이션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뢰성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최근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신뢰성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서 AI 자동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신뢰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 이제 컨텍스팅 그라운딩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이제 AI가 비즈니스 과정에서 문서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응답을 생성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컨텍스트 그라운딩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LLM, 즉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이 사실에 기반한 응답을 생성하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실제 이제 외부 지식이나 문맥 정보를 AI에게 제공함으로써 응답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참조하고자 하는 문서를 기반으로 문맥을 학습시키고 AI가 이 문서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식이 이 컨텍스팅 그라운딩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컨텍스팅 그라운딩 기술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가 흔히 요새 이제 레그라고 하죠. 레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 컨텍스팅 그라운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그랑 마찬가지로 이제 벡터 저장소를 사용해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하는데 결국 뭐 레그라든지 컨텍스팅 그라운딩의 핵심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문맥과 상황을 고려한 정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문서를 집어넣게 되면 그 안에서 답변을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확도 높은 응답을 제공하고 할루시네이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UiPath 안에 플랫폼 안에 저 레그를 구현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레그가 이미 탑재가 됐고요. 네. 탑재가 된 상태에서 문서를 집어 넣기만 하면 알아서 얘가 학습을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담당자들이 그냥 문서만 업로드를 하면 알아서 분류를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레그를 처음부터 만들려면 보통 기업에서 뭐 랭체인서부터 해가지고 막 만들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UiPath UI에서 그냥.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워크 에이전트랑 연계해서 처리하려면 이제 최적화된 전략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기술이 이제 마에스트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특정 다른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 이제 AI 하나에만 이제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마에스트로는 아까 다큐먼트 언더스탠딩과 컨텍스팅 그라운딩 기술이 있어가지고 같이 통합 제공하면서 AI를 비즈니스 전반에 최적화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텍스팅 그라운딩 기술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워크플로우 설계가 필요합니다. 실제 이제 보험 약관과 같은 문서에 대해 직접 외부 LLM을 활용하면 문서에 없는 정보를 생성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텍스팅 그라운딩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A 보험 상품 면책 기간 알려줘
라고 하면 에이전트는 아까 보시면 이제 레그 기반으로 된 플랫폼에서 해당 문서에서 답을 찾고 이를 정확하게 응답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문서 AI를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제 솔루션이 아까 UiPath 마에스트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UiPath 마에스트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를 최적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고민하신 게 이제 내부 데이터 보안 같은 유출 같은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UiPath 같은 경우에는 AI 트러스트 레이어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 키 관리 그리고 데이터 추적, 응답 검증 이런 것들을 다양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부 데이터가 유출된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UiPath 마에스트로는 신뢰성과 보안을 갖춘 에이전틱 플랫폼으로 비즈니스 전반의 AI 활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까지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한 주제들은 어찌 보면 이제 대규모와 관련된 주제들을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 현업 담당자들이 쓸 수 있는 개인 맞춤형 AI에 대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AI는 아시겠지만 이제 조직 단위의 대규모 적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실무자 개개인이 이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도입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이제 전문성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지만 그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많은 실무자들이 이제 저희에게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회사에서 이제 AI를 실제 써라 라고 하면 이거를 정작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GPT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GPT를 활용해서 뭔가 업무를 해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퍼포먼스가 날까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고민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교육을 하고 있지만 흔히 말해서 에이전트, AI를 잘 쓰려면 프롬프트를 잘 써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저희가 이제 시중에서 보는 책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제 프롬프트들은 실제 업무랑 동떨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화지만 실제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템플릿들을 쓰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조화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치실 때 이렇게 보시면 프롬프트를 그냥 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프롬프트의 핵심은 구조화입니다. 그래서 자연어로 질문하더라도 젠 AI가 이제 사용자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도 보시면 그냥 줄글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분리 포인트로 요약된 정보들로 보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AI도 그 부분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구조화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런 담당자분들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드리는데 뭐 로직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뭐 목록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뭐 섹션을 분할해야 된다, 뭐 속성들을 고려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는데 저희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하는 입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들은 정확하게는 프롬프트 섹션 나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한테 어떤 구조로 명령을 전달할 거지를 먼저 설계를 하고 해야 정확하게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비즈니스 도메인을 잘 아는 사람이 저거 잘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단순히 뭐 테크니션이 아니라.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문성의 민주화라는 게 자기가 만약에 도메인의 전문가라고 하면 프롬프트를 훨씬 더 잘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데 뭐 고객에게 이메일을 작성하는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든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냥 뭐 이렇게 작성해줘 라고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시다시피 페르소나 그리고 작업, 맥락, 형식, 톤 이렇게 5가지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구성 요소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훨씬 더 명확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또 하나를 꼭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무자분들이 이제 프롬프트 쓰시잖아요. 근데 저 작업까지는 잘 썼어요. 근데 뭔가 답변이 이상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제 역할론이라고 하는데 그 페르소나의 역할 자체가 예를 들어 사용자의 역할이나 배경 의도를 구체화함으로써 AI가 답변의 방향성과 도메인을 좁히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구매 담당자다라고 하면 이 AI한테 구매 담당자라고 정확히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이거 구매 업무 처리해줘 라고 하면 실제 AI는 벗어난 답변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를 항상 생각을 하실 때는 할루시네이션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시고 프롬프트 내에서 최대한 범위를 좁히는 걸 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페르소나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프롬프트 설계를 넘어서 젠 AI 기술이 어떻게 업무에 적용됐는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월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고객 문의를 자동에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담당자가 3분이셨고 그걸 이제 수작업으로 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게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셨고 요거를 저희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0건이란 건 뭐 고객하고 통화한 뭐 녹취 파일 같은 건가요? 1000건이? 녹취 파일 그리고 이제 메일 같은 문의들 메일 같은 포함해서 문의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담당자가 일단은 녹음을 합니다. 녹음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이제 자동 녹음되는 그런 부분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로컬 파일에 저장을 하면 RPA가 다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고 저희는 이제 이 텍스트를 녹음 파일을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클로버 노트를 사용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챗GPT가 받아서 그 텍스트를 분석해서 엑셀로도 정리해주고 대시보드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한 자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키텍처 측면에서 가볍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핵심은 두 가지라 보시면 되는데 ST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했다는 부분 하나, 그리고 GPT API를 활용을 해서 하나는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고 하나는 대시보드를 작성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전 과정은 이제 RPA로 자동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고객 문의에 대해 프로세스 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 젠 AI와 RPA를 활용하여 구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해당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객과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후 STT 기술을 활용하여 텍스트 변환 후 젠 AI를 통해 해당 음성을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내용을 리포트 및 대시보드로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하는 AI 자동화 프로세스입니다. 실제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컬 폴더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자동으로 네이버 클로바에 업로드하면 챗GPT API를 사용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엑셀 대시보드 시각화를 작성하고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폴더에 저장된 녹음 파일 변환을 위해 클로바에 접속합니다. 클로바에 녹음 파일을 업로드하고 STT 기술을 활용하여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이후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시판 문의글도 함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해당 작업 직후 챗GPT API를 사용하여 구글 스프레드시트 작업 및 대시보드 작업을 완료합니다. 완료한 작업들은 다음과 같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대시보드로 시각화되며 최종 결과물을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합니다. 지금까지 AI와 RPA를 활용한 고객 문의 자동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저 3명이 담당자 3명 있었잖아요. 그 3명이 얼마큼 좋아졌어요? 지금 그거 말씀드릴 텐데, 네네. 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월 월 1000건 이상 이제 시간이 발생했는데, 약 담당자 3명분의 한 90시간 정도를 절감을 할 수 있었거든요. 3명 합쳐가지고 90분? 네. 90시간. 90시간? 네. 한 달에 발생하는 꽤 이제 크다, 90시간. 90시간. 왜냐면 1000건 이상씩 하다 보니까 이게 네. 담당자들이 1시간씩 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러면 꽤 이제 시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90시간 이상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0시간 절감했다 이런 부분들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요걸 이제 개발자가 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면 담당자들이 이제 스스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KSCNC에서는 그런 이제 시민 개발자 양성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역량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명은 어떻게 고객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걸 잘 응대해주고 그걸 개선시켜 나가는 업무니까 네. 그런 쪽에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자동화까지는 다 살펴봤는데 저희가 실제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안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용어가 좀 바뀌긴 했는데 RPA와 이제 젠 AI가 결합된 거를 저희가 이제 에이전틱 오토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한 전략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에이전틱 오토메이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에이전틱 AI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가트너라는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에이전틱 AI라는 것을 이제 2025년 주요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 내에 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AI 에이전트랑은 정확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는 단순하게 이렇게 자동화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실행하고 개선할 수 있는 AI를 의미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제 명령을 내리면 얘가 의도를 알아서 파악하고 그 맥락에서 이제 최적화된 결과물을 제출을 하는 게 에이전틱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향후 3년 안에 AI가 이제 뭐 개인화라든지 효율성 증가라는 측면에서 비즈니스 중심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담당자들이 각 에이전트들을 이제 갖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에이전트들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여러 개로 흩어져 있으면 비효율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중요한데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UiPath Maestro가 그런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보시면 문서 AI 자동화할 수 있는 컨텍스팅 그라운딩 기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 자동화의 오류도 같이 수정해 주는 게 오토 힐링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러들을 또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에이전트들을 만들고 싶다. 그럼 맞춤형 AI 비서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에이전트 빌더 기능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최적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화의 오류라고 하시면 우리 사실 기존에 이제 RPA 구현하고 나서 그 회사의 컴퓨터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얘가 또 동작을 안 할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그때마다 얘를 또 수정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얘가 그런 커버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기술까지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전략 다시 말씀드리면 AI 뭐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전략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는 전략 수립은 한 4단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도입해야겠다 이것보다는 실무 중심에 한번 사전 교육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에이전틱 AI를 어디다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세울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POC랑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도입하고 나서 운영과 내재화를 하실 때 그런 교육들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충분한 AI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요하다 보는 거는 결국에는 뭐 로드맵도 중요하지만 이 실무자 관점에서 도입했을 때 어떻게 더 조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포인트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측면이라든지 조직, 기술, 프로세스 여러 요소들을 고려를 하시고 그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에이전틱 오토메이션을 많이 구축해 본 파트너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의 에이전틱 오토메이션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는 단순한 기능 구현이 아니고 업무 기획부터 생산, 그리고 고객 전달에 이르기까지 전 구간을 자동화하는 게 실제 에이전틱 오토메이션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엔드-투-엔드 자동화를 하는 게 핵심이고 그게 저희 KSCNC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간단하게 회사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KSCNC는 업무 자동화 분야의 구축 및 교육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특히 국내 주요 제조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RPA 구축 경험과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시스템, 구축, 운영, 교육까지 저희가 원스톱 솔루션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수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 자동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그 결과 국내 1위 수준의 프로젝트 구축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육센터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과 그런 것들이 있으니 기업 내부 인력 양성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전틱 오토메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KSCNC 김대경 센터장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션 3 바로 갈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UiPath 최신 동향,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에이전트 빌더와 마에스트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에이전틱 오토메이션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아니면은 좀 자주 들으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에이전틱 오토메이션을 더 잘 이루어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로는 왜 에이전트 혹은 에이전틱이란 말이 대두되었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러한 문제 혹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더 잘 도입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솔루션인 에이전트 빌더와 그러한 에이전트를 플랫폼 내에서 시작부터 끝 엔드 투 엔드로 관리할 수 있는 마에스트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에이전트 빌더하고 마에스트로는 언제 나온 거예요? 저거는? 지금 현재 마에스트로 같은 경우 그리고 에이전트 빌더도 저희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어. 예. 아직 잘 안 쓰고 있겠네요, 현재 다들? 네, 맞습니다. 이전에 오, 프리뷰로는 네. 많이 풀렸지만 실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한 달 네.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에이전틱 오토메이션인가? 일반적으로 RPA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체감하시듯이 이제는 저희가 챗GPT라든지 아니면 클로드, 라마라든지 그런 AI가 실생활 영역까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 규칙 기반, 나는 이 업무만 할 거야가 아니고요. 나는 이제 이러이러한 업무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한계가 분명해지고 이제 저희가 그거를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UiPath가 제시하고 있는 에이전틱 오토메이션 어떤 강점이 있는지부터 살펴드리고 가겠습니다. 엔드 투 엔드, 즉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데 처음과 끝까지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저희 AI 트러스트 레이어 혹은 컨텍스트 그라운딩이라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측에 화면을 보시면 아래쪽에 에이전트 띵크, 로봇 투, 피플 리드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현재 UiPath가 에이전틱 오토메이션을 저희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슬로건인데요. 네, 이 내용은 이제 에이전트는 생각, 사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봇은 그 사고를 수행하고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끌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UiPath가 지향하는 인텔리전트 자동화에는 에이전트, 로봇, 그 다음에 사람 이 세 가지가 다 그 관장하는 요소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로봇이라는 개념, 즉 RPA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쉽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장난감 자동차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맨 처음에 리모컨으로 저희가 이 장난감 자동차를 움직인다고 보겠습니다. 이 리모컨에서는 앞으로 가는 기능, 뒤로 가는 기능, 혹은 좌우로 방향 전환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 리모컨을 가지고 자동차한테 앞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가죠. 맞아요. 이 자동차는 앞으로만 갈 거예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 가다가 어떠한 장애물을 만났으면은 우리가 특별하게 조작하지 않는 한은 얘는 멈출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정해진 명령만 수행하는 이런 자동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다른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가 이 자동차가 어디로 갈 건지 목적지만 정해주면요. 저희가 그 다음에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카메라나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알아서 피해가면서 목적지로 향해 가는 거죠. 이것이 저희가 말을 하고자 하는 로봇과 에이전트의 차이입니다. 다만 이 에이전트는 로봇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당연히 이 로봇,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 그 반복적인 업무도 처리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로봇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보완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로봇은 정형화된 업무에 강점이 있고 에이전트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능형 판단과 행동을 수행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지금 보신 화면은 에이전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구성입니다. 총 8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실제 현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4가지 기능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커뮤니케이팅, 플래닝, 어댑팅, 그리고 러닝입니다. 자, 먼저 에이전트는 단순히 명령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하거나 요청하는 부분을 스스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죠. 또한 이 에이전트는 우리가 주어진 어떠한 텍스트를 쳤을 때 단순히 이해하고 나 이거 시작해야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그 맥락을 이해하고 목표를 파악한 뒤 일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업무 환경이 항상 일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환경 혹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서도 작업을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바뀌더라도 예외사항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적응을 해서 이제 업무를 완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에이전트랑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행동과 패턴들, 에이전트가 학습을 하고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는 그것을 조금 더 빠르게 저희한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에이전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이전트를 UiPath에서는 어떻게 개발할까요? 화면에 보이듯이 이제 UiPath 에이전트 빌더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에이전트 빌더는 말 그대로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만드는 작업실 같은 도구입니다. 에이전트와 그 다음에 LLM, API, RPA, 그리고 외부 시스템까지 활용해서 저희가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필요한 기능을 끌어다가 조립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저희가 이제 사용자화를, 유저화를 시켜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실제 저희가 에이전트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보시면 정말 간단해요. 우리가 이 에이전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혹은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방식으로 답해야 될지 프롬프트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 에이전트가 조금 더 내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특별한 도구, 우리가 외부 시스템을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컨텍스트 그라운딩, 우리 기업의 정보를 넣어둔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에이전트가 작업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사람이 한번 검증해 주세요 라고 이제 에스컬레이션 기능을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걸 나중에 사람한테 기입하는 게 아니라 기입할 때 AI가 막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필요한 게 있으면 오. 저희한테 한 번 더 질문해 주고 있어요. 네. 자, 저희가 이제 한번 이 에이전트 빌더를 가지고 실제 데모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과 같이 저희가 이 에이전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프롬프트를 작성했어요. 제품을 추천해주는 에이전트인데 이 에이전트 안에서는 내가 그냥 키워드를 적을 거예요. 나 이런 제품 필요해 라고 하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이제 스스로 얘가 추론을 해가지고 100% 일치하는 거, 80% 일치하는 거, 60% 일치하는 거 그 리스트를 저한테 정의를 해주게 될 겁니다.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이전트 저희 UiPath 클라우드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이전트 빌더라는 메뉴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쭉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저희가 새로 생성할 수도 있고 만들어진 에이전트를 쉽게 관리하고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에이전트는 크게 5가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이 에이전트의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에이전트가 내 제품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고 그 제품에 대해서 총 3가지 답변을 하게 될 것이고 정확도에 따라서 이제 리스트를 정해라 라고 지침을 내려주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섹션을 확실하게 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 프롬프트는 이 에이전트가 실제 어떤 데이터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나한테 어떠한 답변을 줄 것인지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에이전트가 스스로 생각해서 나 아무 말이나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답변만 스스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지정해 주는 것이죠. 보시면 이제 도구와 컨텍스트, 에스컬레이션은 선택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나 에이전트에서 프롬프트만 지어줬을 때 잘 답변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기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를 조금 더 편리하게 쉽게 에이전트가 작업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다양한 도구들과 그런 컨텍스트 기업 내부의 정보들도 넣어줄 수 있고 이 정보들은 저희 AI 트러스트 레이어 이제 UiPath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이제 잘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에이전트가 작업한 결과를 사람이 한 번 더 검증할 때 그때 넣어주는 경우로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이 실행을 해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키워드를 적을 거예요. 최신 폰 혹은 이 안에 카메라 좋은 거 한번 추천해줘 라고 하면은 그 정보들을 이 에이전트가 파악하고 이제 저한테 정보를 알려줄 거예요. 보시면 실제 LLM과 이제 통신하면서 그 데이터를 추론하고 정리를 하면서 전 답변해 주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스템 프롬프트 혹은 이 유저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이 에이전트에 어떠한 값을 넣어야 되지? 자, 그럴 때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이런 정보가 필요해 혹은 나 이런 기능이 필요해 라고 이제 이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저희가 문의를 하면은 이 오토파일럿이 저희한테 맞게끔 이걸 유저화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보다 이제 비개발자도 정말 편리하게 작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만들었다고 치고 혹은 내가 쓰고자 하는 전체 업무 프로세서에 이제 RPA 프로세서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설계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게 UiPath 마에스트로입니다. 지금까지는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들고 똑똑하게 설계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지금은 그런 에이전트들이 실제 업무 속에서 어떻게 협업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에스트로는 간단히 말해서 사람과 로봇 그리고 에이전트를 하나의 팀으로 한 묶음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지휘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마에스트로죠. 오케스트라의 이제 지휘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 혹은 로봇이 먼저냐 에이전트가 먼저냐 어떤 순서로 업무가 흘러가야 될지 그 다음에 혹은 에이전트가 어떤 타이밍에서 개입을 해야 될지 자, 이 모든 거를 저희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업무 설계 프로세스 BPMN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혹은 노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각적으로 설계하고 자동으로 수행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단순히 실행만 하는 게 아니고요. 리스크 혹은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 혹은 병목 현상이 생기는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추적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이런 에이전트 빌더가 이제 우리 조수들, 인재를 만드는 도구였다면은 마에스트로는 그런 인재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잘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만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기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RPA 로봇만 있었다면은 거기 이제 에이전트까지 같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저 워크플로우 계속 모니터링 하나 보죠? 제가? 예, 맞습니다. 스스로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기까지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방금까지 마에스트로가 사람, 로봇, 에이전트를 통합해서 자동화된 팀처럼 움직이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신 이 슬라이드는 마에스트로가 어떻게 전체 업무 흐름을 관리하는지 총 5가지 단계로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는 프로세스 모델링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이전에 보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모델링,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업무를 설계를 하고 저희가 시각적으로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여기에 에이전트도 넣고 로봇을 넣고 하는 거예요. 그때 기반이 되는 게 BPMN이라는 표준 모델링 언어를 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 구현입니다. 그 흐름을 설계를 했으면은 이제 그 안에 로봇, 에이전트, 그리고 사람까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에이전트, RPA, 그리고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해가지고 그 자동화되는 반복적인 우리 업무 안에서 사람이 어디에서 개입을 할 거냐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API와 내부 시스템까지 이 모든 실행 주체를 가지고 저희가 자동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기존에 단순히 로봇만 수행되는 RPA 시스템과는 다르게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구조를 실현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운영으로 설계된 프로세스가 실제로 작동이 되면은 마에스트로는 각 단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상태를 관리하는 작업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자, 마에스트로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수행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각 단계를 들어가면서 어디서 막히는 부분이 있는지 병목 구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복 지연되는 부분을 저희가 직접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적화죠.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면은 이제 우리가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프로세스 흐름을 더 단순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단계가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업무의 시작과 끝, 엔드 투 엔드 자동화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데모를 하나 보게 될 거예요. 이 데모 보신 것과 같이 로봇과 에이전트 그리고 휴먼, 사람이 직접 개입을 하면서 이 작업이 맞는지 아닌지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는 로봇이 또 다른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러한 데모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이 데모 안에서는 저희가 구매 주문서 그리고 인보이스에 대한 정보를 비교해서 이 정보가 일치하면은 우리 시스템, ERP 시스템에 이제 추가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자, 인보이스를 보낸 담당자에게 저희가 메일을 반려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첫 번째 저희 왼쪽 프로세스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로봇이 작업을 할 거예요. 로봇이 제이슨 형태로 이제 구매 주문서와 인보이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에이전트가 그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매칭을 할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틀린 부분은 왜 틀렸는지 작업을 찾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작업은 사실 RPA로도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문제점은 뭐냐면은 형식이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뭐 포맷, 언어가 다르든지 그러면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예, 그리고 되게 맞습니다. 복잡해지겠죠. 정말 복잡해질 거예요. 브랜치 엄청 많아지고. 예. 그 현상을 이제 에이전트 하나를 둠으로써 그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에이전트가 과정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수동으로 검증하는 단계를 한번 두어서 그 검증을 통과하는 항목은 우리가 ERP 시스템에 저장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서는 저희가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게 사람이 검증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테이블을 비교를 하고 거기 만약에 이거는 테이블 형태가 다르다, 빨간색 형태로 표시가 되었고요. 반려를 하면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올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데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마에스트로 메뉴는 UiPath 클라우드에서 마찬가지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구매 주문서와 인보이스 값이 서로 일치하는지 프로세스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자, 해당 프로세스는 업무 표준이죠. BPMN 2.0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외부에서 BPMN 툴을 가지고 업무를 설계한 걸 가지고도 여기서 빠르게 불러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호환이 잘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무 설계를 미리 하면서 이 부분에는 RPA가 동작할 거, 이 부분은 에이전트가 들어올 거, 이 부분은 사람이 개입할 위치를 저희가 빠르게 정할 수 있고 그 설계한 대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중요한 게 어떤 현재 이 수행 흐름을 저희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업 흐름이 어디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 수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RPA에서는 어디에 접근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어느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는 시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마에스트로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시각화가 돼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들어가 있고 어디 부분에서 막혀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동 검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가 다르면은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가 해주고, 이제 회신 문구도 에이전트가 직접 작성을 해준 겁니다. 반려를 누르게 되면 이제 그 단계에서 메일 보내는 단계까지 흘러가고 프로세스는 정상 종료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에이전트 오토메이션, 그 안에 에이전트 빌더, 그리고 마에스트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이전트 빌더와 마에스트로를 도입했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점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한번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우리가 로봇만 가지고는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업무들도 에이전트의 판단으로 진행할 수 있고, 혹은 RPA와 에이전트 그리고 사람까지 모두 한 공간, 한 팀으로 일하면서 우리의 업무를 엔드투엔드 하는 이제 그러한 자동화 환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 워크플로우를 나중에 그러면 이것을 AI가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 만들면 더 좋겠다, 그런 식으로 추천도 가능할까요, 나중에?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추후에 추가가 될 내용인데 오토파일럿 기능이 여기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에이전트 빌더의 오토파일럿은 네네네.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가 그렇죠. 되어져 있는데 이제 마에스트로의 오토파일럿은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까지 저희가 이제 추천해 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로봇, 그다음에 에이전트, 그다음에 사람, 이 세 가지 요소, 기업의 어떤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한 인텔리전트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시켜준 거 전체를 관장하고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속 개선시키는 이런 것이 굉장히 앞으로 UiPath에 굉장히 큰 뭔가 밸류 포지셔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죠?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김선생도 안 써보았을 거예요, 이거.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자, 이제 Q&A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도 개별적인 댓글도 있으니까 댓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설문할 거니 설문 좀 하고 있을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피드백이라든지 뭐 자료 요청, 그다음에 뭐 상담 뭐 이런 것들은 설문에 붙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UiPath 네, 저희 정민호 분 어디? 맨 아래쪽에 네, 이제 정민호님, UiPath 테스트 매니저와 마이스트로 차이가 궁금합니다. 네, UiPath 테스트 매니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RPA서에 우리가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테스트 혹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코딩에 대한 그 테스트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매니저라는 툴 안에서 그런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는 단순히 정말 테스트를 위한 도구예요. 네. 하지만 이 마에스트로는 로봇과 우리가 에이전트, 사람이 이제 하나의 업무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식님, RPA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에게 마이스트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과 온프리미스 환경 모두에 대응 가능한지요?
처음 도입하는 기업은 좀 한 다음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죠. 않나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이거 클라우드로만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예, 예, 현재는 네네. 이맹렬님, RPA와 생성형 AI가 결합된 솔루션이 조직 내부에 안착되기 위해서 비기술 직군, 에러비 쪽의 직원들의 인식 변화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이렇게 되면 저 비기술 직군들이 더 참여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일단 그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네. 참여의 기회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일단 내 업무가 자동화돼서 고도화됐다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면 오히려 전원분들이 더 자동화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저희 그 기존에 이제 단순하게 RPA 오토메이션에서 로봇 오토메이션에서 지금까지 에이전트 오토메이션으로 이렇게 네. 가면 처음에 기업이 이런 것을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오토메이션 예, 예. 수행할 때 처음 초기에 어떤 점이 좀 달라지나요?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에 단순 로봇 오토메이션이랑 에이전트 오토메이션이랑 다른 점은 어떤 걸까요? 준비한 데 있어서 혹시 네. 일단 기존 RP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단순 반복 업무 위주로 주로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네네. 선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근데 일단은 생성형 AI가 도입되면서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영역들이 있거든요. 분명. 네. 그래서 엔지니어한테 맡겨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AI가 어쨌든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업무가 점점 복잡한 업무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센터장님께서 전문성의 민주화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는 어떤 현업들이 무조건 뭐 할 때 IT한테 항상 그러잖아. 이거 돼요? 이거 돼요?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네. 일단 자기 상상을 다 도면에 기반한 상상을 해본 다음에 뭔가 그런 걸 먼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일일이 IT한테 미리 체크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프로토타입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실제 한번 자기가 요 정도 해보고 네. 이게 실제 IT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요 교육을 좀만 받으면 이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접근해 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에이전트 빌더 같은 경우에 대리님 그 일반 현업들 비기술직 교육하는 얼마 정도 받아야 될까요? 일반 에이전트 빌더만 어. 교육을 한다 치면은 사실 하루도 안 걸릴 거예요. 하루도 안 걸려. 예. 그냥 현업들이 처음부터 마이스터를 배울 필요는 없잖아. 예, 일단 맞죠. 에이전트 만드는 게 보통 만드는 게 가장 최우선이기 만들고 때문에 센터만 쓸때 한번 해보는 건 되겠네, 그냥. 예, 하루도 안 되고 어. 뭐 해도 한 정말 짧은 시간에 네. 학습이 가능할 거예요. UiPath의 장점은 네. 항상 빠른 네. 개발과 쉬운 접근입니다. 초보자도. 네. 그리고 사실 아까 프롬프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챗GPT는 다 써봤으니까 잘하죠. 우리가 말한 이런 것들을 옛날에 전혀 뭐야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아닐 것 같아, 그죠? 물론 쉽게 받아들일 것 같아, 그런 네. 것들을. 김홍식님은 에이전트 빌더는 기존 스튜디오 제품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지. 정말 이제 스튜디오 제품, 이제 그냥 일반적인 UiPath 스튜디오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 물론 에이전트가 해야 되는 업무도 RP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프로세스가 길게 된다는 거죠. 모든 예외상들을 처리하고 네.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RP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에이전트 빌더로 우리가 프롬프팅을 잘 짜가지고 넣어주면은 그런 과정이 정말 간단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장태성님, 블루프리즘이나 국산 RPA 제품과 비교했을 때 차별점 두세 개 정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OCR이 아니라 전반적인 네. 지금 이런 그 방향성 같은 것도 그런 관점에서 좀 비교해 준다면 이 디테일한 피처가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방향성 관점에서 일단은 순수 RPA 관점에서 UiPath와 그 경쟁사들의 차이점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변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변수? 예. 네. 그 RPA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은 행과 열로 구성된 2차원적인 구조의 데이터 가공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UiPath에서는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시각적인 위저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웹 스크핑, 그러니까 웹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도 쉽게 그냥 위저드를 통해서 네네. 테이블 형태의 변수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쟁사 제품들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레이 기능 아시죠? 네, 그걸로 네. 그냥 포이 지문을 계속 돌려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시함수를 콜해서 그걸 쓴다든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차이가 많이 나고요. RPA 자체에서만. 예. 네네. 그게 개발 속도의 차이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는 거죠. 일단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비교한 내용들을 토대로 만든 네네.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뭐 RPA 원래 RPA 전문 업체가 RPA에서만 로봇에서 머물러 들어가는 네. 금방 도태될 것 같은데 금방 그죠? 이제 UFS도 RPA 업체가 아닌 네. AI 업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 하고 있어요.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네. 거잖아요. 전현진님, 젠 AI를 두뇌라고 생각하고 UiPath를 팔이라고 생각할 때 젠 AI와 UiPath의 조합은 소프트웨어 도구의 일종이 아니라 별도의 직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관점으로 도입한 사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구현 사례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유현동님은 RPA 봇의 예외 처리 시나리오를 생성형 AI가 자율적으로 학습 계산한 사례가 있나요? 이게 아까 힐링 기능이 이런 힐링 거죠? 에이전트 맞습니다. 기능이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그동안 RPA에서 그 운영할 때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불편했던 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영님은 실시간으로 실행 중인 에이전트 간의 충돌이나 동시 자원을 요청한다든지 이럴 때 마이스트로가 중재해 주거나 그런 것이 있는 건지 이럴 때는 보통 저희가 히트맵을 보게 됩니다. 네. 그 히트맵에서 어디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이제 아.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지 네네. 발생하고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유저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박기찬님, 현업 자동화 팀에서 에이전트 빌더와 마이스트로 기반으로 운영 체계를 전환할 경우 필요한 스킬셋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해보시죠. 이게 한 달밖에 안 나온 거지만 이제 저런 것이 이제 뭔가 앞으로 또 확산되고 막 그렇다면 어떤 스킬셋이 필요할까요? 뭔가 현업이건 아니면 DX 팀이건 whatever. 일단 저런 경우에는 현업이나 IT 담당자나 사내 업무의 단계별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일단은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는 그런 스킬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솔루션 기반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단계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를 잘 준비하고 하는 것은 계속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물론이죠. 예. 그죠? 네. AI가 처리한 문서 결과가 잘못됐을 때 수동 개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개입 이후에 학습에 반영되는 구조가 있는지요. 이게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에이전트 빌더 안에 있는 에스컬레이션 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종호님은 아까 고객 음성 그거 할 때 어느 정도의 매칭이 되는지 인식률이 약간 그런 거. 한 95% 정도 오, 돼요. 굉장히 높네.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그 STT 아까 클로바 노트를 써서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약간 클로바에 의존을 하게 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네. 저희가 했을 때는 크게 음질이 나쁜 건 빼고는 웬만하면 그 매칭을 해줍니다. 최영님도 질문했지만 억양이나 사투리, 잡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나 보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프롬프트 아까 전략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역할을 지정을 할 때 역할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예외 처리들을 프롬프트에 입혀가지고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근님께서는 이제 뭐 현업에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프로세스 과제 중간사에 제네이가 관련 산출 문서를 자동 생성해서 등록 보완해주면 업무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 생성되는 문서주는 어떻게 될까요? 제네이가 그러니까 저게 원하는 양식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희도 네네. 일단은 문서 작업을 해보면 네. 프롬프트를 이상하게 달리면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템플릿화를 어느 정도 시켜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프롬프팅을 날려주시면 아마 그 많이 보완하지 않으셔가지고 하지 않으셔도 원하는 문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영규님, 에이전트 오토메이션은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서 의사결정 포함 업무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기술 수준에서 RPA와 제네이가 어느 정도까지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설명 가능한 실제 기업 도입 사례가 있을까요? 저 추론 쪽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예. 네. 추론뿐만이 아니고 음. 에이전트 프로세스에 관련된 예, 내용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아까 김쌤 선사할 때 추론 쪽은 좀 네. 나중에 하자 네, 네.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제네AI 쪽도 보면 추론 쪽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발전한다면 나중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음. 근데 현 단계에서는 좀 성급함이 있다. 네네네. 그걸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자, 박승형님, AI 트러스트 레이어 안에 있는 LLM들은 설치형 LLM인가요? 이거는 그 UiPath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그렇죠. LLM 설치형 LLM은 아닙니다. 네, 다 클라우드에 있는 거죠? 서비스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개별적인 질문들에서 개별 답글도 있으니까 답글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희생 같은 경우 예. 프로젝트를 하셨잖아요. 예, 예. 하셨는데 물론 이제 마이수까지 안 갔지만 해보면 제네랑 것도 했을 때 가장 고객들이 와우하는 건 뭐였어요? 와우. 일단 저는 메일 데이터였어요. 그거는 아예 저희가 IT 프로젝트를 할 때 예외 그냥 생각지 않는 분야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 해운선사 또 그 다른 해운선사에서도 어차피 선사의 업무는 동일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여하는 결과의 사례에 대해서 리포트를 해드렸을 때 이런 것도 돼. 네. 그게 양이 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 얻었습니다. 그 해운선사뿐만 아니라 물류 쪽은 다 네. 많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다 했던 것 예, 같은데. 예, 맞습니다. 메일로 또 왔다 갔다 하는 예. 거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업체는 일단 사업자는 24시간 계속 메일이 시차 때문에 날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그때 정리하는 것도 일이죠. 네네. 그거를 이제 생성형 AI와 RPA가 같이 공조해서 자동화 시킨다는 거는 현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죠. 네. 센터장님은 이렇게 고객이나 아니면 교육생 중에서 이렇게 해봤을 때 와우했던 거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하는 업무 특히나 엑셀 작업 정리하는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대량건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AI를 도입을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완전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업무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저것도 만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에이전트를 한 5개 정도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업무 할 때는 요 에이전트, 요 업무 할 때는 요 에이전트를 해서 아예 에이전트로 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한 5년 전, 10년 전에 일반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 이런 제품 같은 것들을 이제 기업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내재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수용하는 그런 스피드하고 네.
최근에 이런 젠 AI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수용도랄까 스피드 이런 건 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일단 RP를 했을 때는 RP는 어쨌든 그거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프롬프팅, 자기가 자연어로 자기가 원하는 명령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내릴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결과물이 빨리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네. 최대님은 아직은 뭐 요 마이스터나 그 빌더 에이전트 빌더는 교육을 아직 안 했겠네요. 한 번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어요? 예. 준비 그럼 중. 진행 한 적 있어요? 교육을 수강생? 제가 수행하고 이제 계속 준비 중입니다. 네. 아니 이제 왜 수행했다면 수강생들의 반응이 좀 궁금해가지고 어떻을까? 사실 수강생보다 제가 지금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 이런 저희가 전체적인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을 할 때 네. 사실 이런 에이전트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사람 검증이 필요하면은 프로세스가 잘려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전체 업무가 계속해서 끊겨서 돌아가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의 마에스트로가 도입이 된다면은 오케이. 그런 걸 저희가 한눈에 한 번의 프로세스를 1년에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게끔 한다는 게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이건. 최대님은 이제 캐시 정보통신에서 이제 캐시의 이제 파트너들 예, 교육도 맞습니다.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실제 고객 교육도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본인이. 그럼 이제 본인은 이런 이제 아까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우 자동화 이런 마스터 같은 거나 빌더 같은 것들을 본인 업무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 그냥 가장 간단한 자동화도 그게 에이전트로 간단히 만들어가지고 코딩 에이전트로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이거 애매한데 싶은 것도 한번 프롬프팅 해가지고 에이전트 넣어보시는 것을 굉장히 권장드립니다. 네. 그러면 본인은 실제 업무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내 업무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 자동화. 네. 그러면 최대리는 뭐 하지 그러면? 지금 다른 걸로 잡도 바쁜데. 딱 핵심 노하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들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세 분 각자 한 분씩 이름 좀 기억나신 분 이름 좀 한 분씩 불러주겠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박기차 박기차님, 라는 오케이. 분에게 네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맹렬님. 이맹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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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장태성님. 장태성님, 하고 싶습니다. 네네. 오케이. 장태상, 이맹렬, 그다음에 박기차. 네. 요 세 분요. 장태상, 이맹렬, 박기차 요 세 분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준비한 또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고 마지막으로 오면 한 말씀 해주고 마쳐갈까? 먼저. 네. 오늘 장시간 저희가 웨비나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사례와 뭐 에이전틱 오토메이션, 마에스트로까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또 흥미가 생기는 그런 테크니컬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UIPS나 KCC 정보통신에서 세미나 진행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그런 자리에 참여를 하시면 앞으로 업무 진행에 또 스킬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앞으로 이제 업무하는데 당연히 AI 적용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 에이전트들을 이제 담당자분들이 실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에이전트들을 만들고 그 에이전트들을 위해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선순환 구조를 유지를 하면서 진짜 어찌 보면 업무에 이제 최적화돼서 저의 이제 생각하는 목표는 담당자들이 출근했는데 업무를 다 해놓는 그런 형태까지 이제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사항들 수행시킬 수 있게끔 잘하실 수 있게끔 저희 다음 달부터 교육 진행할 테니까 많은 신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기업 DX,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DX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